대선 경선 일정을 규정대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후보들은 출마 일정과 방식을 두고 조율 중입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다음 주 출마 선언을 예고한 가운데 최재형 감사원장도 사퇴할 예정입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불꽃이 발생한 후 검은 연기가 가득 찰 때까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사고 구조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종자는 159명, 희생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실종된 뒤 닷새째 행방이 묘연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영우입니다. 대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7은 점점 더 달아오르는 여야의 상황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경선 연기 논란을 매듭진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여권 1위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는 30일에 공식 출마 선언을 검토 중이고 이낙연 전 대표는 7월 둘째 주 정도를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첫 소식은 최원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결국 현재 규정대로 대선 180일 전인 9월 10일 이전에 대선 후보를 뽑기로 한 민주당은 당장 모레부터 사흘간 예비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지도부는 하나로 가야 된다는 합의하에 이견이 있는 최고위원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셨고 같이 힘을 하나로 모아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등록 마지막 날인 오는 30일 비대면 형식으로 출마 선언을 하는 걸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다음 주 출마 선언을 검토했지만 다음 달 5일 이후로 일정을 늦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1일에 출마 선언하는 김두관 의원까지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는 현재 모두 9명. 이 중 본선에 오를 6명의 후보를 추리는 컷오프 결과는 다음 달 11일 발표됩니다. 6명의 당선자를 결정하며 조사 결과 반영 비율은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여론조사 50%로 정했습니다. 경선 연기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개파 간 골이 깊어진 만큼 본경선에선 반 이재명 연대가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야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출마 선언을 예고했고 하루 전인 월요일엔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퇴 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최 원장의 사퇴 결심에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삶을 팍팍하게 만들었다는 인식도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출마 선언 이후에 광주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28일 원장직 사퇴 후 바로 정치에 뛰어들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절친인 강명훈 변호사는 TV조선에 야당에서 대선 주자로 거론되면서 감사원의 중립성이 의심받기 때문에 원장직을 내려놔야겠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내주 사퇴 때 정치 참여 선언은 없고 당분간 고민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 원장의 사퇴 배경으로는 그동안 친정부 성향이 강한 김호수 검찰총장 임명이 결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점을 인식해서 그에 적절한 방법으로 제청하라는 그런. 강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삶을 너무 팍팍하게 만든 것도 이유라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엑스파일 의혹과 전원 정치 피로감에 따른 지지율 정체를 29일 대선 출마 선언을 통해 극복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윤 전 총장은 출마 선언 직후 엑스파일 의혹에 대한 질문에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50억대 대출에 65억짜리 상가 구입. 투기 논란을 야기한 청와대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이 수도권 택지 개발지 인근의 산 땅에 대해서도 투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 비서관은 2017년 임야 2필지를 샀는데 2019년에 이 중 일부에 대해 대지로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형질 변경은 막대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이 지난 24일
공직자 재산 등록대 상가로 신고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땅입니다. 그런데 도로도 닿지 않는 공터에 컨테이너 4개만 띄엄띄엄 들어서 있습니다. 김 비서관은 2017년 4월에 이 땅 그리고 인접한 임야 약 2,940제곱미터를 함께 샀습니다. 당시엔 모두 임야였는데 2019년 이 중 1,361제곱미터를 광주시청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을 허가받았습니다. 인근 부동산 업주는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임야를 대질로 형질 변경하면 시세 차익이 크다며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임야로 남아있는 땅도 개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땅에서 불과 1km 남짓 떨어진 곳은 송정지구 택지개발지구입니다. 바로 인근에 신축 빌라가 들어서 있는 만큼 도로만 몇십 미터 더 연장되면 아파트나 빌라를 신축할 수 있습니다. 김 비서관이 땅을 산 시점도 논란입니다. 김 비서관은 2017년 4월 이 땅을 샀는데 경기도는 2005년 결정된 후 지연되던 개발 계획을 그 1년여 후인 2018년 8월 인가를 냈습니다. 김 비서관은 올해 3월 임명됐는데 당시는 LH 사태로 개발 예정지 인근 맹지 구입을 통한 투기 사례가 국민적 공분을 사던 때였습니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지인으로부터 토지를 구매했다며 현재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요즘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과정이 화제입니다. 이 16강 진출자의 면면은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준석 대표가 면접을 통해 이들을 가려내는 상황은 어땠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뜨거웠던 토론 배틀 압박 면접장에 맞췄습니다. 교복을 입고 면접에 참석한 고3 김민규 군.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막힘없이 답변했지만 개별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높임으로써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라고 상정한 것에 대한 의문을 좀 갖고 있어서 학교 이야기에서는 영락없는 고등학생입니다. 학교 선생님들께도 여쭤보니까 이게 그래도 큰일하러 가는 건데 이왕 할 거면 잘하고 와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준석 대표는 쉴 새 없이 지원자들을 몰아붙입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은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논리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선출직 공직자에 도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현재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찾아가 봐야 될 현장이 있다면은 어떤 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이요? 글쎄요, 어디가 있을까요? 정당 정치가 지금까지 바라보지 못한 지점이 있다면 어떤 곳을 바라보라고 하고 싶습니까? 워낙 많이들 다니셔서 네. 두루뭉술한 답변에는 제 질문이 따라붙습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란 말씀을 왜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55살로 졸지에 최고령 지원자가 된 김현주 전 아나운서. 32년 경력의 베테랑이지만 압박 면접은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될까요? 지금과 같은 전략을 구사하면 됩니다. 최근의 방향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생 박성민 전 최고위원의 1급 청년 비서관 발탁 문제도 화두였습니다. 검찰개혁 꾸준히 하셔라. 그리고 언론개혁도 해야 된다라고 제가 감언의설을 해드려야 제 청년 비서관이라도 저한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성세대가 만든 청년 정책 전반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의견에 청년 비서관이란 직책이 과연 필요한지 또는 그것을 뽑는 기준이 과연 전문성에 기반했는지 청년이란 용어 자체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저를 청년으로 대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이란 다양한 성별, 사회 수준, 교육 수준, 그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대변인으로서의 각오도 대단했습니다. 빨리 나가서 붙고 싶은 마음으로 김남국 변호사 나오면 제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대변인은 정치면보다는 사회면을 많이 보는 대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16강전에선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5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두고 4대4 팀 토론을 진행하고 이어지는 30일 8강전과 5일 결승전은 각각 오후 5시 20분부터 TV조선이 생중계합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누가 국민의힘의 입이 될지. 뉴스 7 포커스였습니다. 어제 발표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에는 법무부 출신 검사들이 주요 자리를 대부분 차지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했지만 검찰 안팎에선 중앙지검이 맡은 수사에 박 장관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취임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직전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이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교 후배면서 법무부에서는 옆에서 보좌했었습니다. 박철우 신임 중앙지검 2차장은 법무부 대변인이었고 김태훈 신임 중앙지검 4차장은 법무부 검찰과장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진재선 신임 3차장 역시 박상기 조국 추미애 장관 시절 법무부에서 근무했었습니다. 1차장을 제외한 중앙지검 핵심 간부 모두가 전현직 장관과 가깝게 일했습니다. 이들이 중앙지검에서 맡게 될 수사는 민감한 것이 많습니다. 2차장 산하 부서에서는 조국 삼성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고 3차장은 윤대진 친형 뇌물수수 무마 사건을 지휘합니다. 4차장 산하 부서에서는 윤 전 총장 가족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정치인 장관의 입김이 중앙지검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이번 인사에 김호수 검찰총장의 의사가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며 직제 개편안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지만 바뀐 것은 크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또 이번 인사에서 눈여겨봐야 할 자리는 지방검찰청의 인권보호관입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자리라지만 검찰 내부에선 새로 만든 유배지라는 뒷말이 나옵니다. 최민식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에선 인권보호관 자리가 대폭 늘었습니다. 법무부는 인권보호 기능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검찰 내부 시선은 싸늘합니다. 정권 관련 수사를 했거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같이 일한 검사 상당수가 인권보호관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변필건 부장검사가 대표적인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기소를 주장하면서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언쟁을 했던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와 윤 전 총장을 보좌했던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도 대전고검과 대구고검의 인권보호관으로 각각 가게 됐습니다. 지방검찰청 한 부장검사는 통제가 힘들어 보이는 검사들을 찍어보낸 것이라며 사실상 유배를 위해 만든 직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지난 고검장 인사에서 정권과 의견을 달리한 검사장들을 법무연수원으로 보낸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이달 초 검사장급 인사에서 윤 전 총장 징계를 반대했던 조남관, 구번선, 강남일 고검장을 법무연수원으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법무연수원에서 사법연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쿠팡 물류센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이렇게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니 첫 불꽃이 튀면서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는데 검은 경위가 자욱하게 뒤덮을 때까지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쿠팡 물류센터 지하 2층입니다. 철제 진열대 옆 콘센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전도에서 연기가 나더니 불이 붙었네요. 1분 만에 작은 불똥이 떨어지더니 3초도 안 돼 선반 전체로 불길이 번집니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검은 연기로 뒤덮였지만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스프링클러 작동이 제대로 안 된 거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발화지점하고 뭐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고사항들이죠. 화재 초기 CCTV가 추가로 공개되면서 스프링클러 미작동 수사도 속도를 냅니다. 수사당국은 그동안 반복된 오작동으로 일부러 꺼놨다는 일부 증언들의 증언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최초 화재 신고보다 25분 앞선 5시 11분에 불이 난 것이 포착되면서 늑장 신고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다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감식이라는 게 뭐 화재의 전반적인 상황을 다 보는 거잖아요. 경찰은 추가 확보한 CCTV 등을 분석한 뒤 다음 주 국가수 등과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학생 잘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고등학교를 다니는 이 3학년 학생이 실종됐습니다. 닷새째 행방이 묘연합니다. 경찰은 버스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등 수색에 나섰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전정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학생이 서점에서 문제집을 사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옵니다.
한 손엔 종이 가방도 들고 어깨엔 검은색 가방을 맸는데 육교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버스 정류장이 있는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지난 22일 실종된 경기도 성남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김휘성 군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오후 4시 40분쯤 학교 수업을 마친 김 군은 도서관에 들렸다 가겠다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김 군이 실종된 버스 정류장에는 이렇게 김 군을 찾는 전단지가 붙어 있습니다. 당시 김 군은 현금 5만 원과 교통카드,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용 기록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연락한 사람도 없고 22일 날은 뭐 전화를 아예 걸거나 뭐 카톡에 뭘 남기거나 이런 게 아예 없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진짜 친구 관계도 다 좋고 되게 사교성 밝다고 선생님. 학교 SNS와 각종 커뮤니티에는 실종된 김 군을 찾는다는 글이 올라왔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틀 만에 8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공원과 주변 지역을 수색하면서 김 군이 탔을 가능성이 있는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사고 희생자와 실종자 수가 안타깝게도 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59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팀은 누군가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며 희망을 갖고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사다리 차로 올라간 곳에 생존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잔해를 걷어낸 곳도 일일이 살펴봅니다. 조그마한 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We've been sweeping the pile remotely using sonar devices, our cameras, our dogs, looking for any type of possible survivors. 실종자는 하루 새 60명이 늘어 159명이 됐습니다.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IT, 대지진 등에 동원됐던 구조 전문 인력이 총 동원됐습니다. 구조대는 생존자들이 보내오는 신호가 잡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Getting there yesterday around 1 p.m. or so, they did hear some tapping. There was some noise. 하지만 추가 붕괴의 가능성이 있는 데다 잔해 속에서 불길이 여전히 일고 있어 생존자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이 위층부터 겹친 모양으로 무너지는 이른바 팬케이크 붕괴가 일어나 구조 작업이 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타까운 사연도 이어졌습니다. 잔해 속에서 15살 조나 핸들러가 기적적으로 구출됐는데 엄마는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16살 데본 곤잘레스는 엄마 덕분에 목숨을 건졌지만 아빠는 실종 상태입니다. 자다가 함께 추락한 엄마는 골반뼈가 부러졌는데도 잔해 속에서 곤잘레스를 끄집어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네, 휴가를 즐기러 왔다가 또 백신을 맞으러 왔다가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살아만 있기를, 더 버텨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러한 참사가 벌어졌는지 여러 분석이 나오는데 바닷물이 스며들어 구조물을 약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환한 표정의 사진들, 실종자들입니다. 가족들은 사진을 내걸고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e are praying every minute. We are hopeful that she's there, alive, and we're going to see her soon. 잔해 속에 남편이 있다는 아내는 취재진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휴가를 즐기는 중에 잠시 아파트에 묵었던 이들도 많았습니다. He just finished up a trip with my brother out in California. He went home to repack his bags and he was coming to spend the weekend here. 파라과이 대통령의 친척도 이 건물에 있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러 마이애미에 머물렀습니다. 이 아파트가 수십 년간 조금씩 침하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바닷물이 스며들어 건물 지지대를 부식시켜 사고가 났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o corrosion of the reinforcement will compromise the capacity of the column. If the column fails, everything fails essentially. 미국 정부는 9.11 테러 당시 붕괴 원인을 분석했던 연구원들을 파견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나흘째 6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변이 확산 우려 때문인데요. 특히 경기도 일대에서 원어민 강사를 고리로 한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85명이 감염됐고 어린 학생들에게 번지고 있어 일대 학원과 학교가 비상입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경기도 분당의 어린이 영어학원. 지난 22일 원어민 강사가 처음 확진된 뒤 이 학원에서만 강사와 원생 등 30명 넘게 감염됐습니다. 특히 지난 19일 이 강사를 포함해 원어민 강사 6명이 서울 마포구 주점에서 모임한 뒤 이들이 근무하는 일산과 부천, 의정부 등 경기도 일대 학원 5곳으로 번져 관련 확진자가 80명 넘게 나왔습니다. 당시 모임을 가졌었던 사람들, 그다음에 이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어학원 대상으로 신속하게 추적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진된 원생 대부분은 유초등학생으로 학원마다 정원이 수백 명에 달해 추가 확진자가 나올 우려도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확진자가 나온 초등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고 도내 원어민 강사 3천여 명에 대해 PCR 검사를 권고했습니다. 또 음성이라 속이고 자가격리를 하지 않은 분당학원 강사에 대해선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57명으로 11개월 만에 최다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러시아 등 델타 변이 유행 국가에서 입국자가 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나 영업시간 제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천천히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새 거리두기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내일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합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정부 규제와 공급 대책, 그리고 한국은행의 거품 경고에도 수도권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상승률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왜 이런 건지 임유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기도 인덕원역 인근의 입주 2년차 아파트 단지. 전용 84제곱미터형이 이달 초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한 달 전보다 1억 원 오른 가격입니다. 최근엔 호가가 20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 17일 GTX 신호선 건설업체가 선정됐는데 이 업체가 인덕원역 추가를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난리죠, 난리. 지난 한 달 전부터 굉장히 많이 급차 제한서 들어갈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가시화가 됐고. 인덕원역이 속한 안양 동안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 0.95%.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서울에서는 재건축 규제를 피한 노원구 아파트값이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도권 아파트값은 0.35% 올랐습니다. 9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한국은행은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에 거품이 끼었다고 경고했지만 공급 부족이 집값을 밀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의 입주 물량 부족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중인데다가 세금이 중과되면서 잠김 현상.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도심 고밀 개발 사업도 주민 반발로 곳곳에서 차질을 빚으면서 집값 상승 기대감도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네, 누구나 명품 하나 정도는 갖고 싶죠. 또 일부 소비자의 명품 사랑은 유별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심리를 이용한 명품 업체들의 상술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연주 앵커와 황민지 기자의 취재 뒷얘기 들어보시죠. 몇 시에 오신 거예요? 저희 저녁 10시. 200만 원 막 이렇게 이 정도도 내놔도 안 나가요. 네, 돈이 있어도 없어서 못 산다는 명품. 오픈런 현장에 다녀온 황민지 기자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백화점 문을 열자마자 뛰어가는 이 오픈런, 저도 영상으로는 많이 봤었는데 실제로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인가요? 주말, 평일 상관없이 매일 백화점 앞에 이런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백화점이 오픈하기 12시간 전부터 텐트를 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지금 오픈런 현상이 일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뛰어가서 백화점 안에 들어간다 해도 바로 그 브랜드 안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저희 영상에도 찍혔듯이 막 정신없이 머리를 부딪혀가면서까지 뛰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달리기를 잘하면 먼저 번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아닌데 그렇게 공들여서 매장에 가면 내가 사고 싶은 물품을 살 수는 있는 건가요? 거의 사실 수 없을 가능성이 큰 게 어떤 물건이 어느 매장에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전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아, 그래요? 재고 같은 경우에 정확한 안내는 어렵고요. 소량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방문 체크를 해주세요. 그럼 오늘 오픈런을 해서 들어갔는데 없으면 내일 또 그렇게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요, 여기 줄 서는 사람들이 정말 순수하게 사려는 사람들만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명품 오픈런을 치기만 해도 수십 개의 오픈 채팅이 뜨는데 그곳에서 알바를 구한다는 글들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저희가 문의를 했을 때 기다리는 건 시간당 10,000원에서 15,000원. 아까 대신 줄을 서주면서 10,000원씩 받는 거. 그렇죠. 전날 10시부터 줄을 설 경우 12만 원을 벌게 되는 거죠. 원하는 물건을 대신 사주는 명품 대행 아르바이트 경우에는 한 건당 3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어요. 저희가 줄을 섰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노년층들이 계셔서 네. 그분들을 계속 지켜봤는데 백화점 개장 1시간 전에 봉고차를 타고 떠나시더라고요. 다른 분이 와서 대신 줄을 서고 있는 걸 보고 알바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명품 구매 대행 업체가 생겼다는 건 리셀, 그러니까 이게 되파는 시장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더 비싸게 파나요? 좀 고가로 속하는 그 핸드백의 경우는 800만 원 이상 하는데 이게 리셀은 1,000만 원까지 200만 원 가까이 붙으니까 재테크 수단으로 2030 세대들이 많이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명품 사랑이 또 이제 강하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모든 명품들이 이렇게 다 잘 팔리는 건 아니죠? 실제 3대 명품은 지난해 우리나라 매출이 2조 4천억 원에 달했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몇몇 브랜드들은 오히려 작년 매출이 줄었습니다. 매년 또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네, 실제 한 브랜드의 경우 전 세계 평균이 17% 올라갔다면 한국은 28%나 올렸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오늘이 가장 싸다. 그래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제품을 사러. 계속 오를 거다. 이번에 사주겠다. 그게 이제 오해였는데 돈이 또 못 샀어. 명품 가격 인상과 오픈런 현상, 한 줄 톡으로 정리해보죠. 한 줄 톡은 명품 갑질로 하겠습니다. 일단 공급 우위에 있는 명품 업체들이 가격으로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는 게 아닌지 한국 소비자를 푸대접한다고 생각해서 명품 갑질로 한 줄 톡 정리하겠습니다. 네, 사흘 뒤면 제2연평해전이 발발한 지 19년이 되는 날입니다. 같은 해에 있었던 2002 월드컵 4강 신화는 모두가 기억하지만 이 제2연평해전에 대한 기억은 죄송스럽게도 무뎌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당시 태어나지 않았던 초등학생들이 잊지 않겠다며 영웅들에게 고사리 손으로 편지를 써 보냈다고 합니다. 이민재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색종이를 정성스럽게 접어가며 종이학을 만듭니다. 마음속엔 2002년 제2연평해전 6명의 영웅들을 떠올립니다. 종이학에는 초등학생 230여 명이 제2연평해전 참전 용사들에게 쓴 손편지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에는 연평해전 영웅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연평해전이 비극이 살짝 제 마음에 와닿아서 6인의 영웅들이 그나마 그래도 사람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썼어요.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초등학생들은 제2연평해전 영웅에 대한 추모시도 직접 지었습니다. 당시 치열한 교전 상황에서 큰 부상을 당한 이희환 해군 중령은 종이학 650마리에 쓴 손편지를 받고 고마움을 나타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 일이 발생했는데 불구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정말 마음속으로 깊이 새긴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고, 사흘 뒤인 오는 29일에는 평택 2함대 사령부에서 제2연평해전 19주기 추모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영웅들이 또 있습니다. 6.25 참전 용사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세상을 떠났거나 90을 넘긴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나선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렌즈에 담긴 영웅들을 정준영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20살의 나이로 파병된 후안 곤잘레스 씨. 한국 소년에게서 배운 아리랑을 아직도 흥얼거립니다. 아리랑아 리랑아 리랑 다리 만져. 한 봉사단체가 만들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참전용사 영상입니다. 이들은 70년이 흘렀지만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을 잊지 못합니다. Es que nosotros nos hicieron enfrentar 5.000 a 50.000. Por eso me obliga a dejar más lágrimas. Perdonen, dile que me perdonen.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행복을 든든하게 바치고 있는 뿌리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과 똑같은 훈장을 탄 여성. 1호 여성 파일럿 김경호 대위는 전쟁 당시 사진을 보며 동료들을 그립니다. 생을 달리하는 그 동료들을 많이 봐서 저는 항상 마음속에. 현효재 작가는 전 세계를 돌며 6.25 참전용사 1,500여 명의 제복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당신의 복무를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그분들은 자기 인생을 다 보답하는 건 고마우시거든요. 참전용사를 기억해달라는 것, 백발 노병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청와대가 25 대학생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청년 비서관으로 발탁한 것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시에 붙고 30년을 일해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공정을 해쳤다는 주장과 또 나이와 경력이 아니라 업무의 결과가 중요하고 정무직 공무원은 그런 인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해임 촉구 청와대 청원과 자진 사퇴를 하라는 사이트까지 개설됐습니다. 권은영 기자가 그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인터넷 주소가 박탈감닷컴인 사이트입니다. 지난 21일 임명된 박성민 청년비서관과 같은 고대 재학생이라고 밝힌 개설자가 박 비서관 임명에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른바 스카이 재학생이 5급인 행정고시를 도전할 때 보통 3년 이상을 공부하고 합격해 30년 동안 일해도 1급이 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뭐가 공정이냐, 좌절감과 박탈감만 든다는 다른 청년들의 말을 인용하며 박 비서관의 해임과 자진 사퇴를 요구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수많은 청춘들이 9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 다시 오지 않을 청춘을 어두운 독서실에서 버티고 있다며 박 비서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철희 정무수석은 별정직 공무원 인사여서 충분히 임명이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잘할 거라는 판단하에서 기용을 한 거고요. 만약 잘 못한다 그러면 저부터도 책임지겠다고 말씀. 청와대의 설명에도 정부 정책의 컨트롤타워에 대학생을 앉힌 건 성난 젊은 층 민심을 잡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20대, 30대의 지지 이탈을 실감한 여권에서 특히 그 20대 여성들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 이재명에 달라진 영호남 민심입니다. 네, 저희들이 흔히 쓰는 말로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죠. 예. 그런데 호남 분위기가 과거와는 좀 달라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선도 8개월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는데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윤 전 총장의 호남 지지율 22.5%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26.5%에 이어서 5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에도 크게 앞서고 있는 겁니다. 그럼 호남에서 이재명, 윤석열,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53.2% 대 윤석열 28.2%입니다. 네. 그러니까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지만 윤 전 총장이 이렇게 30%에 육박하는 것 의미가 적지가 않습니다. 지난 대선 결과들을 보면요.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호남에서 10.5% 득표를 기록했을 뿐 이명박, 홍준표 후보의 경우 한 자릿수 득표에 그쳤습니다. 윤 전 총장은 다음 주 정치 참여 선언 이후 광주를 찾아 5.18 민주
민주화 운동 때 총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종배 전 의원을 만날 예정입니다. 윤 전 총장 역시 이 호남 민심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호남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 여론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네, 부동산 전국과 코로나19 전국을 거치면서 이 여당 후보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진 요인이 있을 듯합니다. 또 윤 전 총장이 야권 주자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보수 세력이 진정성 있게 호남에 다가가고 있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입당을 하더라도 현재 수준의 지지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홍 기자, 여권도 한번 보죠. 이재명 경기지사 고향이 경북 안동이죠. 예. 이재명 지사의 영남에서의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이 지사의 대구 경북 지지율 17.5%로 이낙연 전 대표 7.6%, 추미애 전 장관 3.7% 등 이 다른 여권 주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이 대통령의 지지도와 별개로 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윤 전 총장과 가성 대결을 가정했을 때는요. 대구 경북에서 윤 전 총장 56.8%, 이 지사 26.8%입니다. 이 역시 지난 대선에서 20%대 초반을 겨우 넘긴 이 역대 민주당 후보들의 득표율과 비교해봤을 때 높은 지지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윤석열 전 총장은 호남에서,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구 경북에서 다른 역대 대선 주자들과는 다른 어떤 양상, 흐름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예.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예, 첫 번째 물음표 윤석열, 이재명에 달라진 영호남 민심의 느낌표는 지역 대결 가고 세대 대결 온다로 네. 하겠습니다. 요즘 정치권 화두, 세대 교체 열풍입니다. 한국 정치 갈등 구조가 이 우리 동네 출신을 강조하는 영호남 지역 대결 구도가 그동안 있었죠. 이런 구도가 완전히 깨지기는 어렵겠지만 여기에 세대 대결 구도가 더해지면서 좀 더 복잡해진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최재형의 추미애는 김호수입니다. 네.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쯤 사의 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죠. 예. 저희가 앞서서 리포트에서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퇴 배경에는 김호수 검찰총장 임명이 컸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추미애 전 장관과 갈등을 겪다가 직을 내려놓은 것처럼 이 정치 참여에 관심이 없던 최재형 감사원장도 김호수 검찰총장 임명을 계기로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최 원장이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과정 관련 고발로 이 김호수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앞으로 이 두 사람의 갈등 수면으로 더 드러날 여지가 있습니다. 김호수 총장이 취임 직후에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나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하고 대립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런데 정작 어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보니까 박범계 장관 의도대로 대체로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를 두고 어제 국회에서는 폭소가 터졌습니다. 적재적소에 지금 말씀하시는 예, 적재적소. 왜 웃으시죠? 적재적소에 지금 말씀하시는 직접 수사부사 전담부서에 대한 인사를 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적재적소라는. 네, 박범계 장관은 적재적소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친문무죄, 반문유죄, 예. 완전히 평가가 극과 극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인사를 보면요, 이 정권을 겨냥한 민감한 사건들의 수사팀장이 전원 교체됐습니다. 네. 야권에서는 김 총장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박 장관이 직제 개편안을 두고 한 발 물러선 뒤에 정작 중요한 인사는 본인 뜻대로 한 것 아니냐, 더 나아가서는 김 총장이 반발하는 모양새를 일부러 연출한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박 장관은 인사에 김 총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김 총장이 인사 하루 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약속한 내용과는 정반대 행보를 보인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 지켜서 국민 중심으로 업무를 잘 수행하겠다는. 네, 김호수 총장이 국회에서 한 말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 국민들이 정말 저 말을 지키나 지켜보시겠죠. 예.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최재형의 추미애는 김호수의 느낌표는 제2의 엑스맨 될까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교수는 추미애 전 장관을
윤석열 전 총장을 대권 주자로 키워준 엑스맨으로 꼽았습니다. 최 원장의 경우 알려진 미담에 비해서 대중적 인지도가 떨어지는 점이 약점으로 꼽히는데요. 이 김호수 총장이 최 원장의 인지도를 높여주는 또 한 명의 엑스맨 역할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현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곳곳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렸는데요. 저녁까지도 내륙 곳곳으로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전국 구름 많은 가운데 낮부터 저녁 사이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 이남 내륙과 제주 산지에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20도, 청주가 21도, 대구가 19도로 출발을 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29도, 대전과 광주가 30도로 덥겠고요. 반면 강릉과 울산은 26도 선에 머물면서 동쪽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월요일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고요. 이맘때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0대에 영끌하는 그런 매수세라 그럴까, 비싼 가격에 30대가 사준 게 아닌가, 이런 굉장히 안타까움이. 장관이 안타깝게 여긴 영끌 투자.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54억여 원의 빚을 내서 65억 원대 상가를 샀습니다. 청와대는 변호사 시절 취득한 투자용 부동산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사 검증 단계에서 투기가 아닌 투자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대출을 많이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걸 투기로 보고 대출을 꽁꽁 묶었습니다. 서민들은 빚내서 집 사는 것조차 어려워졌는데 상가 구입에 영끌을 한 건 투자인 걸까요? 투자와 투기의 경계는 사실 모호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가 돼서는 안 되겠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